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임상 고민을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스트라우만 팁 앤 트릭, 여러분께 스트라우만 임플란트의 임상 팁을 알려드릴 이안 맨하튼 치과 함대원 원장입니다. 임플란트 주위염에 대한 치료는 굉장히 오랜 디스커션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대략 최근 10년, 15년 사이에 모든 임플란트 학회들을 참석해 보시면 AO도 그렇고 EAO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임플란트 주위염에 대한 파트가 반드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은 아직도 정확한 프로토콜이 하나로 정해져 있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즉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의 디스커션도 몇 가지 환자의 임상 케이스를 가지고 함께 알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환자가 11번 임플란트를 한 상태에서 대략 4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불편감을 호소합니다. 불편감은 잇몸에 피가 난다, 그리고 냄새가 난다, 잇몸이 부은 것 같다, 먹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 밥 먹고 나면은 음식이 많이 낀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듣는 치주염의 증상과 흡사합니다. 그런데 통증은 없습니다. 모빌리티도 없습니다. 그래서 프로빙을 해보면 프로빙 뎁스가 저렇게 14mm 가까이 쑥 들어갑니다. 자, 이런 경우에 여러분 같으면은 어떤 진단을 내리시겠습니까? 어떤 검사를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논문에서 얘기하는 내용들은 프로빙 뎁스, 블리딩, 그 다음에 스웰링, 치주염과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또 다른 얘기로는 임플란트는 자연치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생물학적으로는 굉장히 다르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환자도 유사합니다. 버칼 쪽으로, 팔라탈 쪽으로 포켓 뎁스가 10mm씩 쑥쑥 들어갑니다. 버칼 쪽에 보시면 잇몸에 색깔이 변해 있고 다소 스웰링이 되어 있는 것 같으나 팔라탈 쪽, 어태치 진지바가 있는 쪽은 전혀 사실은 구별하기가 힘듭니다. 이 경우에서는 환자는 전혀 불편감을 호소하지 않고 왔습니다. 일상적인 정기적인 치주 검사를 통해서 나타난 결과입니다. 물론 우리가 치주 검사 시에 프로브를 얼마나 깊이 어느 힘으로 놓느냐, 그 부분도 반드시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임플란트가 되어 있는 부위에서의 치주낭 검사는 자연치에서와 반드시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상적으로 정기적인 검사를 환자가 하러 왔을 때는 반드시 파노라마 엑스레이를 찍으시는 것을 권합니다. 파노라마 엑스레이를 반드시 찍으시고 어느 것이 자연치고 어느 치아가 임플란트 수복치인지를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프로빙을 하셔야 됩니다. 자연치와 달리 임플란트에서의 프로빙의 어떤 힘은 대략 자연치에서의 10분의 1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플란트의 상부에서 에피텔리움의 어태치먼트는 자연치와는 다릅니다. 샤피스 파이버가 없기 때문에 수직적으로 인대가 치아와 뼈 사이를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감고 있는 형태이므로 우리의 프로빙이 데미지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진에서 보시는 프로빙은 1차적으로 플라스틱 프로브로 확인이 된 후에 환자의 동의하에 마취를 하고 다시 측정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사진은 임플란트를 심고 3개월을 기다린 다음에 2차 수술을 하려고 열었습니다. 자, 환자는 무슨 얘기를 했었냐 하면 조금 불편한 것 같다, 살이 땡기는 것 같다. 그럴 때 항상 환자한테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손으로 우리가 소프트한 부분으로 환자의 잇몸을 버칼 쪽을 살짝 누르거나 젠틀하게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해봅니다. 미지오 디스탈도 좋고 업다운도 좋습니다. 그러면 환자가 조금 아프다든가 그럴 때 좀 아프다든가 그럴 때 좀 불편해요 라고 얘기를 하면 그 부분에는 뼈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떠한 이유에서 뼈가 없어지고 임플란트의 어떤 스레드가 소프트 티슈와 직접 붙었을 때 우리가 바깥쪽을 누르면 티슈가 안쪽에서 임플란트의 나사면에 접촉을 해서 움직이면 환자는 통증을 느낍니다. 그러면 이것은 임플란트 주위염인가? 개인적으로는
임플란트의 실패지만 이것이 임플란트 주위염에 의한 실패라고 확신하지는 못합니다. 수술 후에 프라이머리 클로저가 되어 있었고 한 번도 오픈된 적이 없고,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일단 소프트 티슈가 attached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소프트 티슈는 구강 내에서 두 가지 티슈가 있죠. 하나는 커넥티브 티슈, 하나는 바깥쪽에 상피 조직 에피텔리움입니다. 두 가지 조직이 다 염증이 있는 부위에서는 어태치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염증이 일어나면 커넥티브 티슈 자체도 증성 소견을 보이고 있고 에피텔리움은 가라앉아 버리죠. 지금 보시면 안에 일부지만 치주 조직이 붙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 그러면 저 임플란트는 임플란트 주위염으로 실패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실패면 다 똑같은 실패인데 그것이 왜 중요하냐? 그 다음 치료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치료의 원인을 감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플란트 주위염으로 임플란트가 실패를 했을 때 우리가 단순히 가장 큰 치료인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다시 임플란트 수술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의 과정은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CT 찍은 상태에서 주변 뼈가 어느 정도 남아 있으면 많은 선생님들이 큐렛이나 어떤 염증 조직을 제거한 다음에 즉시 다시 다소 큰 임플란트로 심을 수 있으면 심고, 어떤 분들은 GBR을 동반해야 되면 GBR을 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염증성으로 임플란트가 실패를 한 경우에 그러한 과정을 거치시고 나면 동일한 부위의 동일한 임플란트, 더 큰 사이즈의 임플란트가 초기에 20, 30, 40, 50뉴턴의 초기 고정성을 보였다 할지라도 몇 개월 후에 또 빠지는 상황을 가끔 자주 사실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를 했을 때는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확인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 환자는 상악 전치부에 4개의 임플란트가 저렇게 다 비친 상태로 내원을 했습니다. 임시치아만 장착을 하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내원을 하지 않았던 상태로 NYU에 있을 때의 미국 환자였습니다. 수술을 위해서 플랩을 열어보니 다음과 같이 버칼 쪽 본들이 다 에이펙스까지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메지오디스탈 쪽과 팔라탈 본은 상대적으로 건강하고 단단하고 본 자체의 어떤 문제는 일으키지 않습니다. 환자의 주소도 버칼 쪽에 무언가 보인다, 손으로 버칼 쪽을 누르면 아프다, 그 두 가지였습니다. 그럼 이 임플란트가 이렇게 된 원인은 어떤 것에서 시작을 했을까 하는 것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임플란트 주위염을 얘기할 때 자연치아의 치주염과 다른 차이점에서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것이, 자연치에서의 치주염은 사이트 스페시픽하다, 그 장소의 자리에 어떤 인볼브가 된다. 임플란트는 임플란트 스페시픽하답니다. 임플란트 바디를 따라서 그 주변의 염증이 일정 범위로 퍼져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임플란트를 보시면 상부가 프랙처되고 우리가 내부를 플랩을 열어 봤을 때 전형적인 임플란트 스페시픽한 염증입니다. 임플란트 바디 주변을 따라서 일정 두께로 본이 소실되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임상적으로 보았을 때는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나면 굉장히 건강한 주변골이 있는 것 같고, 어떤 와이드한 임플란트를 동시에 심어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 상황입니다. 이 임플란트도 임플란트 주변을 삥 돌아서 임플란트를 따라서 본이 흡수되어 내려가 있는 모양을 보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형태의 임플란트 병소를 보셨는데, 그러면 어떤 경우에 어떤 치료를 하셔야 될까? 임플란트 주위염에서 치료의 첫 번째로 모든 사람이 언급하고 있는 것은 임플란트 표면을 얼마나 깨끗하게 클리닝을 할 수 있느냐입니다. 왜냐하면 깨끗하지 않으면 아세 인티그레이션이 일어나지 않고, 깨끗하지 않으면 티슈도 붙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이 우리가 임플란트 표면을 쉬운 말로 소독을 하는 거죠. 깨끗하게 할 수 있느냐, 깨끗한 상태에서 어떤 본 그라프트나 티슈 그라프트를 할 수 있느냐, 그런 여건이 됐을 때 수술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 표면이 컨타미네이션 되어 있으면 컨타미네이션 되어 있는 임플란트를 심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본에 컨타미네이션 되어 있는 임플란트를 심는 것과 컨타미네이션 되어 있는 임플란트 위에 본을 애딩하는 것은 결과가 똑같다고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실패를 하게 되죠. 임플란트를 이렇게 손에 들고 오는 환자도 있습니다.
하나는 길고 하나는 짧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했었는가? 이 임플란트를 제가 받았을 때 2000년대 후반 NYU에서의 환자입니다. 그 당시의 생각으로는 짧은 임플란트에서 어떤 바이올로지컬하게 본 로스가 일어났을 거고, 어떤 오클루잘 오버로딩 때문에 우리가 자연치에서 생각하듯이 앞쪽 긴 뿌리가 캔틸레버 상황에서 빠지듯이 이 임플란트도 빠지지 않았겠나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오클루잘 오버로딩은 임플란트에 염증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생각은 틀린 것이었고, 이 임플란트도 어떠한 형태로든 어떠한 원인이었든 시작은 무엇이었든 염증에 의한 소실로 확인이 됩니다. 이 임플란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임플란트에서 보시면 임플란트의 표면이 깨끗하게 원래의 색깔과 표면을 나타내는 자리가 있고, 뼈가 여전히 붙어 있는 자리도 있고, 다른 어떤 몰폴로지를 보입니다. 지금같이 보신 상황에서 모든 임플란트는 결과적으로 염증에 의해서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뼈의 소실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왔고, 아세오인티그레이션의 소실이라는 문제를 가져왔는데, 임상적으로는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리커버리를 할 것인가? 요약을 하자면 저의 임상적인 결정은, 첫째, 그 원인이 임플란트 전체에 페리 임플란타이티스를 일으킨 것인가, 아니면 어떤 보철물의 부적합성이나 마진에서의 어떤 유격이나 원인으로 인해서 국소적으로 시작된 염증인가, 그 염증이 어디까지 들어가 있는가, 그리고 버칼본의 소실만 보이는 경우는 우리가 수술을 했을 때 버칼본에 대한 어떤 컨트롤을 잘못한 것이 아니었던가, 반드시 그것을 감별을 하셔야 됩니다. 임플란트 치료에서 우리가 재치료의 환자는 점점 증가하고 있고, 재치료에서의 임플란트의 선택과 수술의 선택은 점점 중요해지고 있고, 한 번 실패한 환자가 두 번 실패하게 되면 그 다음 수술은 더 어려워집니다. 단계별로 접근을 할 것인지 동시에 다 할 것인지,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 부위에 염증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 염증성으로 원인이 아니었던 상황이었으면 그 자리는 동시에 발거와 동시에 임플란트를 즉시 재식립하고 본그라프트를 해도 수술적인 테크닉만 자신이 있으시면 성공합니다. 하지만 염증성으로 임플란트가 문제가 되었을 때 어떤 재치료 없이 그 임플란트 표면에다가 본그라프트를 한다거나, 염증이 심한 임플란트가 빠졌다고 해서 즉시 임플란트를 심으실 때는 굉장히 높은 비율의 실패를 보인다고 반드시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박테리아는 우리가 그 자체를 항생제를 표면 처리를 하거나 아니면 레이저를 쓰거나 기계적으로 임플란트 표면을 그라인딩 아웃하고 본을 잘라내고 해서 제거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럼 박테리아가 제거가 됐으면 그 자리는 깨끗한 자리인가? 임플란트 표면은 이제는 깨끗해졌는가? 그 부분은 아닙니다. 박테리아는 그 자체가 죽어서 없어지고 나면은 그 자리에 엔도톡신을 뽑습니다. 엔도톡신이라는 것은 박테리아의 시신에서 나오는 독소고, 대략 15일 이상을 그 주변을 계속 오염시킨 채로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엔도톡신의 제거는 현재로서 장담할 수 있는 테크닉이 없습니다. 그 엔도톡신이 있는 상태에서 어떤 치료를 우리가 기대를 하더라도 우리가 기대하는 치료의 효과는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임플란트를 우리가 유지하고 싶은 상황에서 플랩을 열고 큐렛을 하고 본 그라프트를 했을 때 얼마만큼의 본이 생기냐? 0.5에서 1mm가 생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논문에서 0.5에서 1mm 딱 생깁니다. 본을 3mm 넣어도 1mm 이내, 본을 5mm 그라프트를 하고 아무 이상이 없어도 시간이 지나면 0.5에서 1mm 이상의 본은 올라오질 않습니다. 그 0.5에서 1mm는 뭐냐? 원래 뼈 속에 있었던 부분입니다. 플랩을 열고 큐렛을 하고 다시 리어태치먼트가 생길 때 생리학적 폭경으로 1mm 정도의 본이 가라앉으면서 티슈에 접촉이 일어나는 자리 이외에는 티슈가 붙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임플란트 주의염으로 우리에게 환자가 왔을 때는 반드시 그 임플란트에 대해서 감별을 해보시고,
혹시 여유가 되신다면 그 임플란트를 생리식염수에 담아서 개인적으로라도 전자현미경 센터에 보내서 확인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임플란트 제거는 여러 가지 키트를 통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제거한 임플란트들의 표면을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옛날의 임플란트는, 이 임플란트는 200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에서 생산됐던 임플란트입니다. 티슈 레벨의 모양을 가지고는 있지만 표면은 RBM 표면이었고 실패했을 때 그 당시에는 임플란트 제거가 트래파인이나 바를 가지고 밖에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제거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임플란트가 쑥 빠져나오는 경우도 그래듈레이션 티슈가 붙은 채로 빠져나오게 되면 우리가 감별하기는 굉장히 쉬우십니다. 이거는 전형적인 임플란트 염증이죠. 그렇지만 이렇게 지대치 부분에 어바트먼트가 프랙처 되고 상부에서만 저렇게 염증이 생겼지만 이렇게 열어봤을 때 넥 부분에 2-3mm 정도의 본노스를 가져왔다 하더라도 국소적으로 보철물에 의한 상부 염증일 때는 치료가 가능하고 즉시 다른 임플란트를 재식립하고 2-3개월이 지나면 깨끗하게 힐링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즉시 재식립을 하실 때 반드시 주의하셔야 될 점은 이 엑스레이 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소실된 제일 우측에 보이는 임플란트 주위염이 있는 임플란트 주변 골을 보시면 굉장히 오페크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연치아에서 이런 현상을 많이 보실 수 있는데 컨덴싱 오스타이티스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죠. 염증이 있는 치아가 오랫동안 그 자리에서 퍼시스턴트하게 자극을 보내다 주게 되면 보온에서 스크렐로시스가 일어나면서 어떤 우리가 그 굉장히 덴스해지지만 바이탈리티는 떨어지는 본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블러드 베슬들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재치료에서 임플란트의 오스인티그레이션이 일어나기도 굉장히 힘들다는 것도 하나의 팁이 되실 겁니다. 이상에서 알아보신 대로 우리가 임플란트 주위염이 있을 때 그 임플란트를 일단 유지할 것인가 제거할 것인가를 반드시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고, 유지를 할 때는 그 임플란트 주변을 내가 얼마나 어떻게 클린하고 본을 다시 GBR을 할 수 있는가, 제거를 하셔야 될 때는 그럼 언제 제거를 하여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결정을 하시고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페일링 하고 있는 임플란트라고 판단이 되시면 환자의 입장에서는 완전히 페일드 될 때까지 아마도 수개월, 1년, 2년을 쓰실 수도 있겠지만 그 다음 상황에서 우리가 임플란트를 다시 본 그래프트를 하고 임플란트를 재식립해야 된다는 상황을 함께 환자와 토론하고 적어도 5mm 이상의 본이 소실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임플란트의 향후 사용 기간에 상관없이 임상적으로는 재치료를 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지금까지 임플란트 주위염에 대해서 제가 준비한 내용을 함께 보셨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적인 임상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편에서는 BLT 락솔리드 SLA 액티브 임플란트의 보철 수복에 대한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서 함께 의논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트라우만 팁스 앤 트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